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3월 13일에 실시됩니다. 지난 2월 26일과 27일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후보자 등록을 모두 마치고 28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조합장 선거 관련 일정을 전달해드립니다. 다가오는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색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의 당선증 교부식이 지난 25일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3월 13일에 실시됩니다. 지난 2월 26일과 27일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후보자 등록을 모두 마쳤고 28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조합장 선거 관련 일정을 전달해드립니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1,344개 조합에서 총 3,474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농협은 1,114개 조합 2,928명의 후보가, 수협은 90개 조합 227명의 후보가, 산림조합은 140개 조합에서 319명의 후보가 지역경제의 장이라는 조합장에 당선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반면 후보자가 단수인 무투표 조합은 농협 146개, 수협 13개, 산림조합 38개, 총 197개 조합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천시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품목조합을 포함한 농협 15개, 산림조합 1개, 총 16개의 농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 등록 서류를 사전에 보완 검토를 요구하여 후보 등록 기간 중에 원활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의 축제인 만큼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선거운동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차이점이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원을 볼 수 없는데요. 어깨띠, 위도 등 소품을 활용하거나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 모두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할 수 있으며 명함을 배부할 때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튼튼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금품 제공을 비롯한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포상금 제도 및 자수자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3억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선관위에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통합선거인 명부로 진행하는 이번 선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하기 위하여 3차에 걸쳐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그리고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투표 운용 장비를 설치하고 무선 통신망 연결을 점검했습니다. 선거 전날인 3월 12일에는 3월 3일 확정된 통합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최종 모의시험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에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통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합장 선거 당일에는 조합별 투개표 현황도 실시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3월 13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다가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색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조합장 선거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 영상 제작, 조형물 설치,
캠페인,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관위와 전북 선관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에서는 조합장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해 선거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는 지역민과 조합원이 아름다운 선택, 행복한 우리 조합이라는 문구를 든 피켓을 활용하여 만든 짧은 영상으로 이목을 끌었고요. 전북 선관위는 내장산, 남원 광안루 등 전북의 명소를 위원회 캐릭터인 참참이, 바로 알리와 함께 다니면서 조합장 선거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선관위는 광주 KBS와 협업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재연 드라마 형식으로 재구성했는데요. 돈 선거의 폐해를 사파와 애니메이션 등으로 표현하여 금품 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습니다. 금품 선거를 비롯한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관위와 지역조합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세종시 선관위에서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읍면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조합 및 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특별대책 회의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에는 인천 서구 선관위는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우리의 전통 놀이인 윷놀이와 정책 선거를 결합한 윷놀이 퍼포먼스도 함께 실시해서 참석한 입후보 예정자분들과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서인천 농협과 검단 농협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자와 선관위 위원 등이 참석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였으며 공명선거를 기원하는 대형 윷놀이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 맞춤형 홍보가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충북 선관위에서는 조합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트의 쇼핑카트에 조합장 선거 정보와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한 안내 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또한 조합은행의 순번 대기표 및 미니 배너 등에도 조합장 선거 관련 내용을 기재해 생활 속에서 조합장 선거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곳곳에 대형 현수막과 조형물을 설치해서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부산시 선관위에서는 원형 볏짚을 활용한 초대형 조형물을 지난 1월 21일부터 설치하였고 현수막을 부착한 공명선거 지킴이호를 2월 21일부터 출항하며 조합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도 홍보 활동을 펼쳐 몰라서 법을 위반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조합장 선거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경남 선관위에서는 지역 조합들과 함께 지난 2월 15일에 투표함 모형에 대형 선전탑을 설치하는 제막식을 진행하였고 지역 대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경남 선관위 사무처장의 육성으로 제작한 캠페인 음원을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시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기원하는 의미로 농협과 협업해 쌀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옥토진미와 함께하는 선미라는 이름의 이 쌀은 조합장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 선관위 및 조합의 마음을 담은 홍보 활동이 결실을 맺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합니다.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의 당선증 교부식이 지난 25일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는 교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임준택 당선자는 현 대진수산의 회장 및 전 대형선망 수협조합장 출신으로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수협중앙회 차기 회장으로서 100만 어민을 대표하고 수협의 총회 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2일에 실시한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임준택 후보와 임추성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전체 투표수 92표 중 58.7%인 54표를 받아 임준택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협중앙회로부터 작년 9월에 선거를 위탁받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수협 중앙회 정관에 따라 선거 전반을 위탁 관리했습니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위탁받아 관리한 자유한국당 경선의 투개표 현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27일에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선은 일반 당원, 책임 당원 및 대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는데요. 지난 23일과 24일에 모바일과 구시군 투표소 투표로 진행된 일반 및 책임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전체 선거인단 36만 9,952명 가운데 9만 943명이 투표에 참여해 24.5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됐는데요. 3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무선 전화를 걸어 지지 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7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약 8천여 명은 터치스크린 투개표 시스템 등을 활용해 현장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네, 지난 24일에 실시되었던 일반 당원 투표에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종이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지만 오늘 현장 투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화면에 터치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앙선관위 K보팅 시스템의 장점은 종이 투표에 비해서 투표를 개표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그리고 현장 투표를 합산한 결과 당 대표에는 황교안 후보자가 68,713표를 얻어 50%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어 오세훈 후보자는 42,653표로 31.1%, 김진태 후보는 25,924표로 18.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고위원으로는 조경태, 정미경, 김광림, 김순례 후보자가 각각 24.2%, 17.1%, 12.7%, 12.5%로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신보라 후보자 40.4%로 당선됐습니다. 당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한 이번 경선은 지난 12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4일부터 27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은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선거전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조치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입니다. 2월 26일까지 기부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고발 62건, 수사 의뢰 4건, 경고 59건 등 총 125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체 조치 건수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 제1회 선거에서의 유형별 조치 건수 비율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 밖에 유형별로는 인쇄물 관련 36건, 전화 이용 30건, 정보통신망 이용 9건, 호별 방문 8건, 시설물 관련 6건, 허위사실 공표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각각 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조치하였습니다. 이로써 2월 26일까지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72건, 수사 의뢰 6건, 경고 163건 등 총 241건입니다. 지난해 중앙당 후원의 후원금 모금액 집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총 9개 정당이 중앙당 차원의 후원회를 결성해 후원금을 모금했는데요. 자세한 모금 내역을 전해드립니다. 중앙당 후원회 제도는 2006년 폐지 이후 2017년 6월 30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다시 도입됐는데요.
중앙선관위는 2018년도 중앙당 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내역을 집계한 결과 중앙당 후원회가 총 43억 7,800여만 원을, 국회의원 후원회가 총 494억 9천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9개의 중앙당이 등록한 중앙당 후원회를 보면 정의당이 16억 9,4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중당 13억 9,900여만 원, 대한애국당 4억 5,200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2억 7천여만 원, 녹색당 1억 9,400여만 원, 노동당 1억 8,900여만 원, 우리미래당 1억 5,600여만 원, 바른미래당 1,500여만 원, 민주평화당 600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이번 집계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선거에 대한 전 세계의 다양한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선거 토픽 시간입니다. 최근 19세인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수감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까지 백다혜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투표 참여가 가능한 연령이 19세부터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각국의 선거 가능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미국, 호주, 영국 등 174개국은 투표가 가능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36개국의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21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베트남 전쟁 후에 18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춘 것이라고 하는데요. 싸우기에 충분한 나이라면 투표하기에도 충분하다는 논리가 투표 연령을 낮춘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등 10여 개 주에서는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17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투표가 가능한 연령을 비교적 최근에 낮췄는데요. 기존에는 20세 이상이었으나 2016년부터 18세 이상으로 개정한 선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거권 연령이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쿠바, 브라질 등이 있는데요. 이 국가들은 16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18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했던 오스트리아는 2008년 총선부터 16세로 연령을 낮추었는데요. 이와 같이 연령을 낮추게 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고령화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65세 이상 인구수가 15세 이하 인구수를 훌쩍 넘어섰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세대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11년부터 21개 지역선거에서 16세 이상부터 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도 2014년 스코틀랜드의 독립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참여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었는데요. 앞으로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인 만큼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내 일부 정당은 모든 투표와 선거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권 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 쿠웨이트 등 12개 국가로 21세가 되어야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8세로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있습니다.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대부분의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학제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선거제 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투표가 가능한 연령을 낮추자는 문제인데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등에 대해 선거권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는 수감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범죄로 수감된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국가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영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이 수감자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뉴질랜드와 호주는 3년형 미만의 죄수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필리핀, 이탈리아 등은 1년형 미만인 경우에 선거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수감자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로는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일부 사례가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부패 및 불법 행위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독일에서는 공직재직 중 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독일의 연방선거법 시행령에는 교도소에 수용된 선거인을 위해 이동투표선거위원회에서 투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소 등의 투표소 설치를 선거일 7일 전까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감옥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선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헌법으로 수감자의 선거인 등록은 보장하지만 투표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부재자 투표 여건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의 경우에 형기를 마친 뒤에도 평생 선거권을 박탈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중범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모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흑인의 5분의 1이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해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수감자가 직접 선거권을 보장해달라고 법적 투쟁을 벌인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존 허스트는 1979년 하숙집 주인을 살해하고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교도행정개혁단체가 발간한 가이드를 읽다가 수감 생활 중 겪은 불합리한 문제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감옥에서 법률을 공부하며 재소자 권익 향상을 위한 소송을 이어갔다는데요. 2001년에는 재소자 선거권을 인정하라며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지만 그 다음에는 유럽인권재판소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들의 선거권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인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수감자의 선거권을 인정해야 할지 여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교도소가 단순히 처벌이 아닌 재활시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회 및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출소 이후 오히려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권리라는 것은 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없거나 책임의식이 부족한 범죄자들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감자들의 선거권을 인정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감자의 선거권 제한, 인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선거 상식. 한보선 아나운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도준 사무관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유의해야 할 선거운동 제한 사항, 그중에서도 호별 방문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도준 사무관님, 호별 방문죄란 무엇이죠? 호별 방문죄는 2호 이상을 연속해서 방문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후보자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또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란 선거인의 집을 뜻하는 말인가요? 네, 호별 방문의 전형적인 예는 집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합원의 집만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호에 해당합니다. 집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죠. 그렇군요. 일반인의 왕래가 가능한 곳이 아니면 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선거인의 근무지에 찾아가는 것도 호별 방문이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후보자가 이틀에 걸쳐 학교, 설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선거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한 경우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 민원실을 찾아간 것은 호별 방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간이 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공간의 용도와 구조, 그리고 접근성에 비추어 일반적, 통상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인가를 판단한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두 홀을 연속적으로 방문하면 호별 방문죄가 성립된다고 하셨는데 연속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 2개 이상의 홀을 같은 날 근접한 시간에 방문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속적인 호별 방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각 홀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선거의 시점과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2 이상의 조합원의 호에 계속해서 방문했다면 호별 방문죄가 성립합니다. 방문한 것이 죄라면 후보인이 선거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집주인이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선거인을 만나지 못하면 선거운동도 못할 텐데요. 집주인, 즉 조합원이 만나지 못했어도 호별 방문죄는 성립이 됩니다. 호별 방문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는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목적을 달성했느냐 여부보다는 선거운동을 하러 호별 방문을 시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정당한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이죠? 다수인이 언제든 왕래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시장이나 대합실 점포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점포와 주거생활 공간이 함께 있을 경우 역시 주거가 아닌 영업을 하는 장소에 들어가셔야 하고 주거생활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호별 방문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남몰래 벌어지는 선거운동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호별 방문죄. 조합장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숨김없는 깨끗한 선거운동이 공정한 선거의 첫걸음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1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식민지배에 저항했던 대규모 민족운동이었는데요. 이후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100년 전 거리로 나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